여기요. 아, 예. 이제 정비석 작가하고 친해? 아, 왜요? 요새 자유부인 인기가 최고라면서. 아, 자유부인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 괜찮은 생각이네. 영화도 흥행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신협엔 안 맞는 작품이잖아요. 정통 연극하는 데서. 그 내 고집만 부리다간 우리 배우들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정비석 작가만 만나서 부탁 좀 해보려고. 하긴 잘 생각했어요. 뭐 가끔씩 흥행되는 것도 해야 돈도 벌고 다음에 더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있죠.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정비석 작가 만나러 왔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낙 받았어. 잘 됐네요. 커피 두 잔이요? 안 돼. 근데 자네 표정이 왜 그래? 신협이 자유부인을 올린다는 건 신파극이 판을 치는 이 땅에 서구 리얼리즘 연극을 소개하고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자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분명해. 하지만 신협이 없어지면 그동안 일어났던 신협과 자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국극에 사람이 몰리고 영화에 관심이 쏠려 연극계가 불황인 요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불나비처럼 몸을 불사르며 장렬하게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때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든지. 난 후자를 택하겠어. 그래야 기회라도 올 거 아니야? 저도 김 선배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자유부인을 어떻게 연극적으로 재창조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 작품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창단 이후 무거운 주제의 번역극과 창작극을 올렸던 극단 신협이 그동안의 예술 노선에서 벗어나 자유부인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시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표가 매진될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인기 소설의 무대화로 재미를 본 극단 신협은 곧바로 박종화의 금삼의 피를 무대에 올렸는데 이 작품 또한 히트를 쳤습니다. 신협이 이런 대중소설을 연극으로 올린 걸 두고 현재까지도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잇따른 흥행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극단의 생리에도 맞지 않는 작품을 올린 걸 두고 신협의 색깔을 변질시켰다는 비판론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극이 붕괴될 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옹호론이 각각 그것입니다. 작품성과 상업성 사이에서의 갈등과 고민. 이런 갈등과 고민은 현재 대학로 연극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연극계에 타격을 준 건 여성 국극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영화가 더 문제였죠. 이규영 감독의 춘향전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영화계는 본격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춘향전은 전쟁 이후 한국 영화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2개월에 이르는 개봉 기간만 보더라도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에 성공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 춘향전이 성공하기 전인 1954년까지 만들어진 한국 영화 편수는 약 40여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기록영화나 홍보영화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55년 춘향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제작 편수가 늘어납니다. 이 춘향전만 해도 그때 그 수억을 벌었거든요. 그때 돈으로 대단한 돈입니다. 55년도 때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은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장사꾼도 영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인 수는 얼마 없는데, 그 붐을 타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면세 조치, 이게 합해지니까, 너나 없애만의 그 자본을 되는 거지요. 그 이제 중흥기라고 그러지요. 명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그 굉장히 중심 상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 영화계가 이제 충무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뭐 피할 수 없었던 과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충무로인가? 일단 충무로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영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기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충무로가 명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상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리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점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 일제시대에서부터 이미 영화 촬영소가 설립이 되어져 있었고 굉장히 커다란 극장이 3개가 충무로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운규의 아리랑이 촬영되었던 경성촬영소도 그 충무로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 무렵 우리 무용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꽃이 피듯 연꽃이나 무궁화처럼 활짝. 잠깐, 내 말 못 알아듣겠어? 그냥 부채를 핀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 생명이 태어나듯 꽃이 활짝 피듯, 알았지?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자. 김백봉은 조금씩 스승인 최승희의 춤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무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송봉은 현대인의 분열상을 그린 생존 경쟁 등의 작품으로 자신의 장르를 현대무용 쪽으로 확정하였고 임성남 발레단은 모던 창작 발레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50년대 후반서부터 일본서 임성남 씨가 돌아오고 이제 발레가 완전히 이제 본격적인 발레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유관순 씨가 미국 가서 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무용을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현대무용 그래서 이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것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됐고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국립무용단이 생기면서 국립무용단을 가지고 자꾸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국립무용단에 이제 아무나 이런 걸 맡았고 김백봉 씨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한국무용을 어떻게 무대무용으로 이것을 미화시키느냐. 무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결국엔 최승희를 향한 무대 예술을 하려던 사람들이거든요. 송범 씨는 월북 최승희가 하기 전날 최 선생님 제자 되겠다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만난 일이 있어요. 근데 후에 오라 그러고 최 선생님이 입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됐던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무용이 좋아서 학교 가는 시간에도 도시락 싸가지고 장추아씨 연구소 가서 공부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무용이 좋아서 다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955년과 56년에 이르는 두 해 동안에 우리 문화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은 해방 이후에 고여있는 물과 같았던 우리 사회를 한껏 휘저어 놓았습니다. 근데 증권이 뭔데요? 요술쟁이디. 요술쟁이요? 그럼 요술쟁이고 말고 무슨 소린지. 보라우, 이게 얼마짜리가? 100칸짜리디. 이걸 기능 갖고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그냥 100칸짜리야. 그런데 이걸로 100칸짜리 증권을 사면 이거이 1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된다 그 말이야. 100칸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된다고요? 길티 말고 그러니 요술장에 안에 가서. 형님, 그럼 내 돈도 이거 10,000원짜리를 만들어줘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자넨 증권하면 안 돼. 아, 왜요? 잘못하면 쪽박 차. 근데 형님은 왜 하세요?
나는 죽겠는 까무러치기디. 형님, 나도 시켜줘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부지런히 장사나 하라고. 자, 미제가 왔시오. 미제 봐줍니다.